대한민국 제7광구 석유가스전은 제주해군 일대에 설정된 자원 탐사 구역입니다. 제주도 남쪽 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박정희 시절이던 1970년 1월 제7광구로 설정하고 영유권을 선포하면서 한국 영토로 편입됐죠. 미국 우드로 월슨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제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매장된 천연가스 매장 추정량은 약 175조에서 210조 입방피트로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의 원유 매장량만도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럴당 $50로 단순 계산해도 경제적 가치가 무려 5,870조 원으로 제7광구가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의 광구를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탐사 한번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일본과 맺은 공동개발협정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서남해 해저 지역은 공유 대륙붕이므로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경제원조 중단 카드를 들고 나온 일본의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은 1987년 7광구의 이름을 한일공동개발구역 JDG로 바꾸고 반드시 양국이 같이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협정 발효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탐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1986년 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기술력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원유를 탐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지만 단독 개발을 금지하는 독소 조항 때문에 여전히 시추를 진행하지 못하고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 전까지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해 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탐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일본이 제7광구의 무심한 시커먼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협정 만료 이후 7광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3년 6월 7광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어도에 종합해양기지를 완공하고 일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위상이 훨씬 높은 데다 적재적소 로비를 쓸 줄 아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할 당시만 해도 영유권의 기준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자연 연장설이 주류였지만 1985년 리비아 몰타 대륙붕 분쟁 사건을 계기로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 영역의 영유권을 나누면서 일본은 영유권 판단 기준이 바뀌자마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탐사를 미루고 2028년 독자적으로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노림수가 깔려있던 것이었죠. 2008년 일본과 중국 양국 간의 공동개발 논의가 이루어져 공동수역까지 설정하며 합의까지 가는가 했던 제7광구의 개발은 이후 조약 체결 교섭이 중단됐고 그 뒤로는 양국의 중간수역에서 냄새를 맡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유전 및 가스전 탐사 채굴을 하며 신이 난 상태입니다. 중국은 이미 7광구 서쪽에 16기의 유전과 가스전을 설치했는데 제12기 시설물에는 해양순시선 경비함용 대수상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헬기 이착륙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7광구는 남한 정도 사이즈의 해양 영토로 2028년 이후 한일에 중국까지 가세하며 분쟁의 소지 위험성을 안고 있는 금맥으로 2020년 3월 그동안 일본과의 공동개발 조약에 발이 묶여 방치돼 있던 7광구 개발을 34년 만에 재추진하며 현재 산업자원부가 해저 대륙붕 7광구 개발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한국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일본이 2028년 협정 종료 때까지 버틴 뒤 협정안을 토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의지를 설정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국제법은 강제성이 없다는 특성상 한국 정부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재판소에 대한 제소 가능성이 있는 데다 중국 역시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한, 중, 일 분쟁으로 귀질 가능성이 높아 적극 차단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 한국의 움직임에 일본은 이 한일 공동개발구역 제7광구를 일본 이지로 표기하며
해당 지역을 조사하던 일본 순시선을 한국 해경이 막았다는 기사를 올리며 자국의 여론전을 시도했습니다. 독도 문제처럼 우매한 국민 선동 작업에 나선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6,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린 이 기사에는 사실 확인 따위는 없이 한국과의 단교를 기본으로 무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 또한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며 눈도장 찍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사토 마사이사 의원은 독도와 연관지어 도리시마를 바위가 아니라 섬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오니시 히로유키 의원은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을 언급하며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한국에게 보복해야 한다고 나서는가 하면, 오스카 고에이 의원은 한국의 부당한 주장이 기정사실화될 것을 우려하며 강하게 항의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제7광구 독식하기 작전은 이미 한국 정부에게도 읽히는 수이기 때문에 물러지지 않고 있는데요. 난데없는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원래 이 제7광구 부분에는 미국령 오키나와가 인접해 있었습니다. 괌, 하와이, 사이판처럼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 땅으로 일본 본토와는 상이한 지역으로 7광구를 지정할 당시 미국의 앞바다였기 때문에 미국의 우방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부담 없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죠. 그동안 일본의 어깃장을 관망하던 미국은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은 제7광구의 삐걱거림에 은근슬쩍 한국의 편을 들고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동아시아 해양 영토와 관련된 지도는 제7광구를 한국의 영토라고 기재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치열한 로비의 시작은 우선 지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해보자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해양 영토에 관한 지도를 살펴보면 제7광구와 독도 부근은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으로 확정되지 않은 구역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자면 미국은 제7광구를 확실한 한국령으로 못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미국 측에서 제7광구를 한국령으로 밀고 자료로 쓰는 배경으로는 일본이 중국의 제7광구에 관한 협의를 제의한 사건 때문입니다. 2021년 현재 7광구와 가까운 중국 측 해안에는 중국 정부에서 설치한 수십 개의 원유 탐사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중일 정상 간 합의로 중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했기 때문으로 LAT 한일 공동개발구역 JDG의 중일판이라고 불리는 이 협약은 JDG에서 86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유체의 성질을 띠는 원유의 특성상 시추 압력으로 석유가 주변 유전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빨대 효과라 하는데, 중국에 의한 빨대 효과로 제7광구의 가채 매장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일은 이후 조약 체결 교섭이 중단되었음에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유전 및 가스전 탐사 채굴이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서 뽑아 올린 석유와 천연가스를 상하이까지 해저 파이프로 연결해 중국 대륙 전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이의지 설정을 하면서 더욱 미국의 신뢰는 바닥입니다. 한국은 1970년대 당시 반공주의 노선을 채택한 일본을 믿고 공동개발구역을 도모한 것으로 일본이 신의 없이 중국 공산당과 협의를 진행한 것이죠. 이를 보는 미국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는 데다 나날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극한으로 치닫는 요즘, 더욱 일본의 뒤통수는 일본의 목을 조릅니다. 1968년 국제자원탐사기구에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는 금싸라기 자원이 일본 때문에 중국이 빨아먹고 있는 것에 미국은 차라리 한국이 제7광구를 선점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2005년 미국 우드로 월슨 연구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의 천연가스, 원유는 미국의 4.5배 규모인 600억 배럴이 묻혀있는 동중국해를 아시아의 걸프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양영토 관리 차원에서 독도에 견줄 만큼 제7광구의 주도권을 틀어쥐어야 할 중요한 이유로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합하면 흑해 유전과 맞먹는 72억 톤에 달하는 금맥입니다. 특히나 7광구 서쪽에 벌써 유전을 설치해 개발 중인 중국이 빨대 꽂은 상황에서 신이란 것이 없는 일본보단 약속은 칼같이 지키는 한국을 신뢰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제7광구 문제에 한국의 편이 되어주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미국은 겁없이 돈을 뿌려대며 덤벼드는 중국의 확장에 맞서 믿음직한 말 그대로 어지간해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우방의 필요성이
절실한 현재, 대한민국이 여태껏 보여왔던 무거움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딱 보아도 심상치 않은 무기 개발이 타 국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방어 체계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그동안 한국이 보여준 신뢰입니다. 미국은 제7광구 개발이 미뤄지는 바람에 중국이 빨대 꽂고 쪽쪽 빠는 이 상황에 한국령으로 못 받고 이곳을 경제 군사적인 요충지로 안정적인 운용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제주도 아래 제7광구가 속한 대륙붕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항모 전단을 파견하며 해군의 지역 요새화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물론 한국을 적극 미는 미국 역시 석유 수출을 하는 글로벌 정유회사들이 대거 분포한 나라로 100%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지원하고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은 미국 거대 정유사와 석유 개발 회사들과의 합작 진행으로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은 자명한데요. 우리 국민 역시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줄 산유국 대한민국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미국 현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취임 후 연일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며 끝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물가 고공행진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산유국이자 에너지 강대국인 미국마저도 높은 기름값을 정통으로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평균적인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 수준으로 지난해 리터당 800원에서 900원 하던 수준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유통 물류 비용을 비롯해 모든 공산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게 되어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지도자들은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나머지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석유 수출국 기구 OPEC마저 석유 증산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런 고유가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통계청은 올해 6월 단 한 달 동안 소비자 물가가 9.1%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격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1981년 오일 쇼크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로 알려진 미국의 물가 통계에 바이든 대통령은 80평생 이런 믿기 힘든 물가는 처음 본다며 아웃 오브 데이트, 즉 구닥다리 통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 통계청이 적용한 기름값은 최근의 유가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부정확한 통계는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준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높은 물가에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한 바이든 대통령은 고유가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우디 측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일행을 두고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으며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한국과 3자 회담 형식으로 대화하자는 뜻을 밝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물가를 해결하고자 사우디를 찾았지만 홀대받은 이유와 여기에 한국이 해결사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 들어서며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9년 대선 후보 시절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민주주의와 동떨어진 인물로 국제적인 왕따 신세로 만들어주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당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수십 명의 사우디 왕자들 중 한 명으로 치열한 권력 다툼의 최종적인 승자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숙청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사우디 왕실의 비판적인 반체제 언론인들도 연이어 당하며 사우디 왕가의 무자비함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지적하며 사우디가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사우디가 가진 에너지 패권으로 인해 이런 강경한 입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고유가 상황과 핵 개발을 선언한 이란에 대한 견제 등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우디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들 중 하나로 원유 생산량을 조절해 국제유가를 조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갈등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감산 정책을 추진해 고유가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아무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있다고 한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를 이끄는 사우디가 생산량 증가를 선언하면 석유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지만, 현재는 미국과의 갈등으로 석유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줄인 고유가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는 러시아산 원유는 물론이고 세계 3위 매장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란산 석유마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유일하게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사우디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과 지지율 하락 등 위기에 놓인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를 통해 고유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빈살만 왕세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사우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단단히 실망한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압두라지즈 국왕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실권을 장악한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미국이 원하던 석유 증산과 같은 조치는 없기에 사우디에게 줄 선물을 준비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며 미국은 사우디에게 군사무기 판매를 중단해 이란과의 정치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우디는 국방력에 빈틈이 생긴 상황입니다. 특히 이란은 아랍권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중동의 패권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사우디가 자주 국방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언제든 중동 지역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사우디의 패권과 영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사우디에 방문한 미국은 군사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하겠다며 5년 안에 방어무기 패키지를 승인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가닥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미국의 방어무기 패키지 제공에 상당히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당장 제공해도 모자를 판에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5년 뒤에도 제공될지 안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무제한 무기 공급을 하고 있는 미국은 방어무기 재고가 바닥난 상황입니다.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의 경우 재고가 완전히 바닥나 기존에 수입을 신청한 대만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에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800대가량 추가 주문했는데 미국에선 최소 5년 이상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달했습니다. 다른 장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은 미국산 팔라딘 자주포를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최근 미 국무부에선 판매 허가를 뒤집고 부품 수급의 이유를 들며 판매 불허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우디 측에서도 오로지 미국에만 의존하다간 대만처럼 국방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사우디에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저탄소 분위기가 강해지며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태양광과 수력발전,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량은 아직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유럽의회는 새로운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 패권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언제까지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은 현재 러시아와 갈등으로 에너지 공급난을 맞이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등 연이은 악재로 2000년대 이후 사상 최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화석 연료 에너지에서 독립하겠다며 기존의 원자력 에너지를 폐기하던 정책에서 친환경 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시키고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원자력 에너지 시장을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사우디와 같은 화석 연료에 의존하던 국가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동의 국가들은 화석 연료만 믿고 제대로 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제조업 등 산업 기반 시설이 완전히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세계적인 화석 연료 저감이 실현된다면 중동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막밖에 없는 꼴이 됩니다. 이런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고자 사우디는 석유가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제조업과 과학기술이 필요하며 미국이 기술을 제안했지만 거절하고 한국의 기술을 접목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사우디가 구매했거나 구매 이사를 타진한 한국의 산업 분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한국의 무기를 1조 원가량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 디펜스의 BOE가 사우디에서 1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우디 측이 방산 계약 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해와 정확한 사실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1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변심에 크게 실망한 사우디는 UAE가 도입한 한국산 대공방어 시스템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한국의 방위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원자력 산업에서도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에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제공 등 에너지 관련 협력 제안을 했지만 사우디 측에선 이미 한국 수력 원자력에게 원전 건설 참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한국산 원자력 발전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원전은 체코와 폴란드에서도 수주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사우디가 한국의 원전에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몇 년 전 아랍에미리트 UAE는 중동 최초로 원전 건설을 추진했으며 한국의 원전으로 완공하여 현재 상업 운전 중입니다. 석유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아랍에미리트 UAE마저 안정적인 전력 발전과 화석 연료 감축 분위기를 파악하고 원자력 발전에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중동 지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한국이 수주했다는 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 원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막의 척박한 기후와 안정적인 냉각수 공급,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식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이 세계 최고라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1960년대 미국의 원전 기술을 도입해 현재의 기술력을 완성했지만 한국의 기술력을 제공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부실 경영으로 완전히 명맥이 끊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중대한 사고가 단 한 번도 나지 않을 정도로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행해왔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 등 한국과 원전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들은 다들 굵직한 중대 사고가 있었기에 사우디 측은 미국의 원전 제공 제안에도 거절하고 한국산 원전을 도입하겠다며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사실 세계 최고의 산유국인 사우디는 예산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안전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추가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6월 마지막 주엔 사우디 에너지 장관과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서로 회담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 안정에 협력하자며 국가 간 합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하며 한국의 에너지 수급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무기와 원자력 산업 등 사우디와 다방면에서 협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과 함께 원자력 프로젝트를 진행해 전 세계 1,550조 규모를 가진 원전 시장을 수주하자며 서로 협력하자는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게임 속에만 존재해오던 전투체계를 구현해내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첨단 무인전 시대에 대비해 한국판 유령전함을 공개한 건데 A는 드론 수십 대를 순식간에 발사해 중국군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투력을 지니면서 중국을 크게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해상전이 함대 중심의 전술 방식에서 무인 함정과 드론을 이용한 정밀 타격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을 이용한 비대칭 전력 개발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함 격침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흑해, 연안의 러시아 함정을 무인 잠수정과 드론으로 공격해 함대 단위의 기동을 어렵게 만든 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미국도 무인 함정과 드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인데 특히나 최근 미국 유령 함대가 동북아시아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중국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사람을 태우지 않고 항해하는 무인 함정들로 구성된 미국 유령 함대 소속 함정 두 척이 태평양을 건너 일본 요코스카 미 7함대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군이 건조한 유령 함대 소속 세 척 가운데 두 척이 동북아로 온 것으로 함정은 중국을 겨냥한 훈련에 이어 한미연합훈련에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유령 함정은 미 해군 중형 USV, 다시 말해서 무인 수상함 레인저로 쌍둥이 함정인 USV 마리너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2년 전 첨단 함대공 요격 미사일 SM-6을 시험 발사하는 등 탁월한 전투 능력을 입증했었습니다. 이번에는 8,000km 넘는 태평양을 무인 자동운항 방식으로 횡단해 원거리 항해 능력을 뽐내며 중국을 긴장시키는 데 크게 한몫했는데요. 무엇보다 레인저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무인 수상함이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무인 수상함은 원해로 나갈 때 군 위성을 기반으로 한 GPS를 사용하면서 자율운항이 가능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센서가 탑재돼 있어 가능한 일인데, 이번에 레인저는 태평양을 횡단하면서 미 해군 칼 빈슨 항모전단, 탄약 운바람 찰스트로 일본 자위대 함정들과 훈련하며 실전 능력도 키웠습니다. 특히 무인 수상함은 유인 수상 전투함에 즉각적으로 다양한 전투 능력을 제공하는데, 주변을 탐지하고 필요하면 공격은 물론 방어 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스마트한 다목적 전력이라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이번에 유령 함대가 칠함대로 전개한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는데, 급증하는 중국 해군에 맞서려면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며 공세를 펼 수 있는 무인 함정이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레인저와 마리너는 대중국 훈련에 이어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 견제에 효과적인 만큼 미 해군은 이번 칠함대 전개 훈련 성과를 토대로 5년 뒤부터 대형 USV 건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우리 방산업계도 무인 함정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으로, 얼마 전 하나오션이 ADEX 2023에서 최신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선보였던 것도 이와 같은 일환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지난 10월 열린 ADEX 2023에서 미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전시해 당시 전시회에 참석한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완전히 사로잡았는데요. 실제로 당시 하나오션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캐나다, 폴란드 등 각국의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들이 하나오션 부스를 방문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 관심을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하나오션이 선보인 고스트 커맨더로 불리는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우리 해군이 지향하는 미래 스마트 네이비 구현을 위해 설계된 게 특징입니다. 고스트 커맨더는 다양한 형태의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함, 무인 잠수함 등을 탑재해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오션이 무인 첨단 함정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방산 솔루션을 확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아무나 구현해낼 수 없는 하나오션의 방위 기술력, 미래 무인전을 이끌어갈 고스트 커맨더의 작전 시나리오가 공개돼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적에게 유령과 같은 존재로 인식될 정도로 소리 소문 없이 작전을 짤 수 있어 고스트 커맨더라고도 지칭됩니다. 하나오션의 유령 전함 고스트 커맨더 중 5천 톤급함은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탑재한 움직이는 바다기지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 무인 정찰기가 공중에서 적을 감시하는 동안 바다에서는 무인 함정이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철통 보안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리고 이들 무인기들을 고스트 커맨더에서 지휘하면서 적의 노출이 발견됐을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듯 회전익 무인 정찰기, 무인 수상정, 잠수정들이 영공과 영해, 수중에서 각각 통제함의 지시하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적이 발견되는 그 즉시 정찰대가 위성을 이용해 통제함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드론 대응용 UAV로 적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대응 시간을 멉니다. 적을 공격할 땐 공격용 무인 항공기를 출동시켜 적의 방어 태세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에는 16,000톤급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등장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고스트 커맨더는 다수의 무인기를 탑재하며 항공모함의 모습을 띠는 등 성능 면에서도 사이버 공격 대응까지 가능한 완전체 모습이 될 전망입니다. 작전에 돌입하면 무인 수상정의 출격을 시작으로 전투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 해저로 무인 항공기들은 하늘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고스트 커맨더는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으로 긴 활주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륙한 전투용, 정찰용 무인 항공기가 적진을 서둘러 파악하곤 함대 정보를 고스트 커맨더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통제함은 수집한 정보에 따라 전투 전략을 세우는 등 문인체계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3차원으로 구현하고 최적의 무인 전력을 짭니다. 이를 통해 지휘관은 보다 더 전략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수중에서는 다목적 무인 수상정이 기뢰를 설치해 어뢰를 이용해 적의 잠수정을 침몰시키고, 공중에서는 무인 항공기와 무인 수상정이 적을 향해 정확히 미사일을 쏩니다. 반면에 적 무인기가 공격해와도 고스트 커맨더의 레이저포 방어에 무력하게 적이 초토화됐습니다. 뒤이어 강제착함 장치로 무인기가 제일 먼저 돌아오고 무인 수상함, 잠수정이 뒤따르면 작전은 끝이 납니다. 아울러 하나오션의 미래 잠수함 수중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수직 발사관으로 무인 항공기를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전투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 바다에서 출발하고 임무를 끝낸 잠수정들이 하나둘씩 돌아옵니다. 이들은 함내에서 무선 충전한 뒤 곧바로 다음 전장에 투입될 준비를 마칩니다. 작년에 해군에서 전역한 뒤 현재 하나오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승균 전 잠수함 사령부 사령관은 유령함대는 무인 함정,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를 통해 승조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투력을 높이는 해상 무기 체계라며 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무인 전투 체계를 개발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사령관은 전 세계적으로 해군력 건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확보라며 자동화와 무인화를 통해 인력 감축과 승조원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술력이 담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지난 6월 열린 MADEX 2023에서 공개되면서 우리 해군이 추진 중인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네이비시 고스트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MADEX 2023에서는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내부에 탑재할 수 있는 무인 전력 모형도 대거 출품되면서 더욱더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이번에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모형을 각각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영화 스타크래프트의 캐리어가 최대 8기의 소형 공격기를 탑재하고 다니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처럼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도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 등을 탑재하고 다니다 이를 출격시킬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 탑재 가능한 전력은 수직 이착륙형 드론 7대, 수상정, 잠수정 10대, 헬기형 항공기 1기 등으로 이번 전시장에 설치된 건 5,000톤급을 축소한 모형입니다. 반면에 하나오션은 고스트 커맨더라는 이름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3종 소개했는데 모두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운용하며 해상 수중 공중에서 정찰과 전투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시장에 설치된 모형은 16,000톤급으로 HD 현대중공업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구성보다 컸습니다. 대형 고정익 드론 6기를 위한 전자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과 강제착 함장치를 갖춘 대형 활주로 1개, 나머지 활주로 3개를 탑재해 흡사 항공모함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나머지 2종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공격 용정 차량 무인 잠수정과 수직 발사관을 활용한 드론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형 중소형 드론 및 정찰용 함정을 탑재하는 5,000톤급 수상함형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LIGN-X1은 실물 크기의 무인 수상정 해검2를 전시했는데 해검2는 미래전에 데뷔한 해상 무인화 플랫폼인 해검 시리즈 중 하나로 임무에 맞게 다양한 장비를 선택해 탑재할 투적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LIGN-X1은 기존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해검2의 절반 크기로 만든 무인 수상정 해검2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해군은 이번 MADEX를 계기로 부산 해군작전기지 앞바다에서 유무인 함정과 무인 항공기를 대거 동원해 네이비시 고스트라는 작전명으로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상륙작전을 시연하기도 했는데요. 급증하는 중국 해군을 비롯해 주변국의 위협을 저지하는 유령함대가 한국에서도 등장할 일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하나오션이 서울 ADEX 2023에서 최신 전투함정인 장보고3 배치 이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을 선보였습니다. 이 중형 잠수함은 현재 취역 중인 배치 1 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보다 길이와 무장 연료 전지체계, 말구평 소나, 관통형 공격 잠망경 등 많은 부분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이 잠수함에는 세계 최초로 하나오션이 개발한 공기 불요 추진 체계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리튬이온 전지를 추진 체계를 적용해 한국은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장 자막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 시스템은 지난 10일 약 250억 규모의 초대연금 무인 잠수정 체계 기술 검증 시작품 제작 사업을 체결했다고 발표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화가 개발하겠다고 밝힌 무인 잠수정은 놀랍게도 미 해군이 건조 중인 오르카에 해당하는 크기였습니다. 미 해군은 이미 미래 해전에 대비하기 위해 초대연금 무인 잠수정 오르카를 2척씩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무인 잠수정 건조에 전력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화 시스템이 2027년 8월까지 원거리 자율 임무 수행이 가능한 초대연금 무인 잠수정의 기반 기술 검증을 위한 시작품을 제작하겠다고 밝히자 방산업계의 눈길이 쏠린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무기 강국들은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미 해군의 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 최근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 미래 해전 승패에 좌우하는 생존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이러한 인식은 지난 4월 28일 미 의회에서 진행된 해군 청문회에서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이 한 발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미 해군의 대비책에 대해 질문 공세를 펴자 당시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미 해군의 대비책에 대해 질문 공세를 펴자 현재 개발 중인 대형 무인 잠수정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는 것은 물론 미래 해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 깜짝 발언이 보도되자 언론의 관심은 미 해군의 비밀 무기는 즉 미국 보잉사가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즈와 함께 개발 중인 오르카호커에 쏠렸습니다. 오르카는 범고래라는 뜻으로 선체 길이 26m, 수중 배수량 50톤의 하이브리드 디젤 리튬 이온 배터리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말합니다. 이 잠수정은 수중과 해상에서는 배터리로 항해하며 수면 위로 부상한 이후에는 디젤 발전기를 사용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최대 속도는 8노트 15km/h, 순항 속도는 약 3노트 5.6km/h 내외이며 자율항해 기술을 활용해 최대 행동 반경 6,500캐리에서 3개월 이상 단독 작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해군은 오르카가 실전에 배치될 경우 지금보다 가까이 표적에 근접해 은밀하고 신속한 정보 획득하는 것은 물론 기뢰 설치와 전자전 같은 공세적 임무의 수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르카는 향후 다양한 어뢰 및 폭래 공격 능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해군은 이미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보잉사와 4,300만 달러의 오르카 4척을 건조하기로 계약했으며 2020년 기존 계약을 수정해 5척을 추가했습니다. 미 해군이 얼마나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투자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 해군의 무인 함대화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배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만약 가까운 미래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력 분쟁이 발생한다면 미 해군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미사일 정확도를 확보한 중국 해군의 공격에서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미 함대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함대만으로는 중국의 물량 공세, 파상 공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최첨단 전술 지휘 통신망을 밀고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함대를 적절히 분산 배치하고 XLUUV로 상징되는 무인 잠수함 전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분산형 함대 전략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미 해군은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함, 무인 항공기 등을 다수의 소형 함대에 분산해 배치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미 해군이 함대의 생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령 함대 즉 사람이 거의 타지 않는 함대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르카로 상징되는 XLUUV의 전력화는 미 해군의 본격적인 유령 함대 건설의 첫걸음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 해군이 대형과 초대형 UUV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집중하는 배경은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 다양한 장비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작전 반경과 자망 심도, 수중 작전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또 초대형 UUV는 기뢰 혹은 폭래를 탑재하고 적진에 은밀히 침투한 이후
장기간 정보 수집과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경우 자폭 공격이 가능한 것 또한 장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갈수록 유능한 잠수함 요원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문제 또한 미 해군의 XLUUV 전력화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도 다양한 종류의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개발, 운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양기술연구소는 수심 6영m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저주파와 고주파 소나를 갖춘 클라베신 1하을 핵추진 쇄빙선에서 운용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먼 곳에서 미국 본토의 항구를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UUV인 포세이돈을 개발했습니다. 포세이돈은 2018년 푸틴 대통령이 공개한 6가지 슈퍼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포세이돈은 2015년 러시아 방송을 통해 무기 개요도가 노출되면서 존재가 알려졌는데요. 당시 코드명은 스테이터스 6이었으며 길이 24m, 직경 1.6m이며 소형 원자로를 갖춰 최대 사정거리가 1만 km에 달하고 수중에서 자율 항행이 가능합니다. 핵탄두를 탑재했기 때문에 어뢰로도 분류할 수 있지만 군사적 목적의 LUUV로도 분류합니다. 중국은 유인 잠수함 전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부터 중형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기 시작해 2019년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HUS-1라는 무인 잠수정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개발 중인데 앞으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겠다고 자랑해 놓은 상태입니다. 북한 역시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과 전략 순항 미사일 핵탄두모의 공중 폭발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바다를 잠항해 한국의 항구에 접근한 뒤 핵폭탄을 터뜨리는 비밀병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이 핵무인 수중 공격정 개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대남 핵 공격을 지상 공중뿐 아니라 수중에서도 가능하다고 위협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미래 해전의 게임 체인저로서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더 강력한 무인 잠수정 관련 신기술들을 개발하면서 무인 잠수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인 다목적 모듈형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 잠수정의 가동을 위해 하나오션은 장기 동력원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용 수소 연료 전지 체계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이 기술은 원자력 잠수함을 제외한 재래식 디젤 추진 잠수함 중 최장시간 잠항을 가능하게 한 기술로 이미 업계는 물론 잠수함 도입을 희망하는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무인 잠수정용 잠수함 탐지 소나에 적용하는 수중 음향 센서 기술을 개발해 이 기술 역시 국산화를 이뤘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센서는 기존 센서보다 소형 경량이면서 낮은 전력으로 고출력 광대역 음향 송신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한편 하나오션은 방산업계에서 꿈의 R&D 설비로 불리는 음향 수조를 국내 조선업체 중에 유일하게 운영하면서 무인 잠수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실내 수영장처럼 보이는 이 음향 수조는 길이 25m, 폭 15m, 수심 10m 규모로 수중에서 음파를 쏴서 주변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 시설인데요. 이곳에서 하나오션은 무인 잠수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방울을 분사할 때 소음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은 잠수함과 무인 함정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적의 음파 탐지를 피해 조용히 항해하는 것이 잠수함과 무인 잠수정의 생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험을 진행할 때 외부 소음과 진동을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해 하나오션의 음향 수조는 수조벽이 무려 1m 두께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는 이 음향 수조에서 그간 나무로 모형배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지만 조만간 3차원 프린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실험 기간을 최대 40%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실험 시설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초격차 방산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들입니다. 계획대로라면 하나오션은 2029년부터 연간 수상함 4척, 잠수함 5척 등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미래 해전을 좌우할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한국은 이처럼 초격차 기술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